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튼튼한 구조물은 어떻게 만들까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볼 신라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의 황인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이 발달하면서 주위에 많은 구조물들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운동장,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라 대형 빌딩, 그리고 다리 등과 같이 산업기술, 건축기술, 그리고 재료, 소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구조물들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들이 커졌을 때 이러한 큰 구조물들이 만약에 붕괴가 일어난다면 큰 인명 피해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 때에는 항상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러시아 선적의 화물선이 우리 부산 소재에 있는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리는 크게 부서지지 않아서 큰 인명피해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보다 크고 보다 높은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높이는 330m로 한 81층 높이와 맞먹고 당시에서는 가장 높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보다 높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뉴욕이나 대도시 같은 곳에서 높은 건축물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은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약 830m 정도 되고 층수는 163층입니다. 이 건물이 가장 높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1000m가 넘는 건축물들이 지금 계속 건설되고 있고 2024년 이후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조합해서 인간이 건축물은 보다 크고 보다 높게 계속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돼지의 밀집으로 지프로 만든 풀로 만든 집과 둘째 돼지의 나무로 만든 집, 그리고 막내 돼지의 벽돌로 만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물을 실제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계의 기술도 발달하지만 이 구조물을 위한 재료의 기술도 함께 발달하고 있으면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2019년 10월에 발생한 대만에서 다리 붕괴 사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큰 구조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구조물이 붕괴가 된다면 큰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물을 건축을 할 때는 신중 심혈을 기울여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게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 붕괴 사고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제네바, 그리고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과거에 다리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으며 이 사고의 결과로 많은 인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조물은 안전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붕괴될 수 있는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 때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을 설계할 때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힘입니다. 힘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타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제 어떠한 구조물이 있을 때 힘이 가해졌을 때 이 힘에 의해서 구조물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크게 변형이 발생하다가 결국에는 파괴가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이러한 구조물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될 이제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핵심 개념 키워드는 바로 변형입니다. 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조물이 원래 동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해진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이 구조물이 이제 외력, 외부에 있는 힘 또는 뭐 온도에 의한 변형에 의해서 이제 구조물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구조물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 힘과 변형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사진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와 이제 세 아들이 이제 화살을 잡고 있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버지가 형제들 사이에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제 화살을 부러뜨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화살을 하나를 주면서 화살을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형제 모두 쉽게 화살을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화살 여러 개, 10개, 20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형제 중 누구도 화살 10개, 20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화살일 경우에는 아주 작고 단면적이 작은 이러한 구조물입니다. 쉽게 외력에 의해서 부러질 수가 있지만 그럼 10개, 20개가 되면 단면적이 아주 큰 구조물이 됨으로써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이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항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작고 얇은 어떠한 구조물보다는 두껍고 큰 구조물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위에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 넓이를 A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아래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이 2A, 2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일한 힘 F가 케이스 1, 케이스 2 구조물에 외력으로 작용을 했을 때 이 구조물에서 이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은 A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구조물의 단면적이 더 크고 더 넓을수록 이 구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 어떠한 다리를 세우거나 어떠한 구조물, 누각을 세울 때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넓을수록 더 튼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개념은 바로 변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이 A라고 가정을 하고 넓이가 L이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은 똑같이 A이고 넓이가 L이 아니라 2L, 케이스 1보다는 2배가 길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물에 똑같은 힘 F가 발생을 한다면 케이스 1보다는 케이스 2의 변형이 2배 정도,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되는 길이는 원래의 길이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즉 원래 길이가 긴 애일수록 같은 힘을 외력으로 전달을 받았을 때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건축물에 적용을 해본다면 앞서 제가 문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최근에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100m, 200m, 높이로는 500m 이상의 큰 구조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물에 외력이 발생하거나 온도에 의해서 팽창이 될 때 그 길이는 실제로 수센치, 수십 센치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의 사진을 보시면 이 철로가
이제 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철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곧바르게 이렇게 놓여져야지 기차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철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길이가 팽창을 하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이 철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철로가 팽창을 하게 됐고, 이 팽창하는 것을 지지대에 의해서 더 이상 더 팽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구조물 자체에 대한 외력뿐만이 아니라 온도에 의한 팽창, 축소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 철로와 철로 사이에는 조금씩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통해 가지고 여름에 높은 온도에서 철로가 팽창을 할 때 서로 가까이 맞닿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 낮은 온도에 의해서 철로가 축소가 될 경우에는 이 틈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이렇게 틈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함으로써 위에 있는 사진처럼 변형에 의한 구조물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리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빗살무늬, 이러한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다리의 상판이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사이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경우고,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사진 상단에 보는 것처럼 구조물 자체 변형이 일어나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리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물의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구조물을 만들 때는 이 힘과 구조물의 변형 둘 다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이나 건축, 토목,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응력입니다. 응력이란 말은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간단한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응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력과도 같은 단위이기도 하지만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면 벡터 개념으로서 조금 더 심오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응력 같은 경우에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떤 원형 형태의 봉이 있고, 이것을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봉은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 단면적이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변형량은 작아지게 될 거고, 그 응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응력 값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에 압축 힘을 작용하게 되면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압축 응력에 의해서도 구조물은 변형이 일어나거나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단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응력 값을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드는 것이 구조물 설계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적게 걸리게 하거나,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힘이 외력을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특히 다리 같은 경우에 이 다리 위에 중량이 큰 트럭들이 지나간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중량을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각각의 다리의 뼈대, 구조물에는 작은 힘이 걸리게 하는 것이 이 응력 값을 줄이게 하는 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뿐만 아니라 이 식에서 보면 이 단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단면적이 더 크면 클수록 응력 값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응력과 힘은 비례관계, 단면적과 응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적을 키운다면 응력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구조물일수록 이 단면적은 크고, 그리고 힘은 최대한 분산시키는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응력 값을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드는 것이 구조 설계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잘 분산시키고
그리고 되도록 단면적을 크게 하는 구조물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벤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는 이런 벤치 같은 의자인데, 이 의자에도 사람이 앉게 되면 이렇게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렇게 휘어지는 이러한 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휨 현상이 발생을 할 때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휨에 의해서 이 상판의 위쪽은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래쪽은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힘과 압축되는 이 응력에 의해서 구조물은 파괴가 될 수 있는데,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응력 값은 물질의 소재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응력 값이 넘지 않도록 이 단면적의 크기나 모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요. 단면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중을 줄여야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공학에서는 같은 단면적의 넓이일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튼튼하다고 했는데, 같은 단면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보다는 이렇게 H 모양의 단면이 구조물이 더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구조물, 크고 높은 구조물에서는 이런 H형의 구조물이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H 모양의 이런 구조물이 쓰여지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러한 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응력이 발생을 할 때 우리는 단면적을 넓힘으로써 응력값을 줄여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휘어질 때 시소처럼 휘어지지 않는 부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큰 힘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응력값을 줄이기 위해서 단면적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H형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중심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단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휨 현상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이러한 H형 모양의 이러한 보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큰 구조물을 만드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쇼핑몰이나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러한 H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면적일 경우에 가장 가볍고 튼튼한 구조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일수록, 그리고 큰 건물일수록 최소의 자재료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H형의 강을 뼈대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고 볼을 만들고 결국에는 건축물을, 그러니까 빌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핵심은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보나 기둥을 가지고 구조물을 건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을 만들 때 이런 보와 기둥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같이 넣어서 복합재료 형태를 만들어서 철근이 인장력, 당겨지는 힘에 의해 저항을 크게 받고, 그리고 압축 힘에 의해서는 콘크리트가 압축 힘을 견뎌냄으로써 인장력과 압축력에 대해서 모두 다 잘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소재를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H 모양의 기둥과 볼을 이용하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m 이상, 1000m 이상의 구조물, 그리고 우리 모든 몇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경기장 같은
구조물들도 이와 같은 설계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챕터인데요. 우리가 큰 구조물이 다리도 있고 빌딩도 있고 큰 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교, 트러스교, 라멘교,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위를 둘러봤을 때 어떠한 다리가 있을 때 이 다리가 과연 어떠한 형태의 다리인지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 교각에 상판이 올려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단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러스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러스 구조, 즉 삼각형 구조가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게 트러스교이고요. 그리고 라멘교 같은 경우에는 기둥인 교각과 상판이 하나로 일체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라멘교입니다. 그리고 아치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치 형태의 그런 구조물이 있는 경우는 아치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교와 사장교가 있는데 현대 건축에서는 이 다리 구조물에서는 현수교와 사장교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현수교와 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주 교각에서 와이어를 통해서 상판을 이렇게 들고 있는 형태의 다리인데 이러한 형태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주 긴, 즉 교각과 교각 사이를 아주 멀게 1.5km, 2km 이상의 간격을 두고도 이렇게 다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가로지른다거나 아니면 넓은 강 위에서 다리를 만들 때 또는 아주 깊은 협곡이 있어가지고 교각을 많이 놓을 수 없는 이러한 지형 구조일 때 현수교와 사장교를 쓰이게 됩니다. 현수교와 사장교의 공통점은 주 교각이 큰 교각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사용한다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교각 사이에 이렇게 주 와이어가 있고 주 와이어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와이어에 의해서 상판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주 교각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와이어가 뻗쳐 나와 있는 요 와이어가 상판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수교와 사장교를 구분할 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와이어의 형태를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빨랫줄 같은 데서 수직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와이어가 바로 현수교이고요. 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주 기둥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뻗어 나와 있는 것이 사장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부터 다리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다리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포대교입니다. 구포대교는 저희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부산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포대교인데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각이 있고 위에 어떠한 구조물이 없고 그냥 상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리는 단순교, 평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광안대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광안대교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다리는 어떠한 형태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리는 바로 현수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교각이 있고 거기서 와이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주 와이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작은 와이어들이 상판을 들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광안대교는 현수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부산대교입니다. 부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평판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아치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아치 형태의 구조물이 이렇게 또 상판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산대교는 아치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부산항대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대교도 이렇게 큰 주 교각이 2개가 있고 이 교각으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뻗어 나와 있는 와이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장교인데요. 이렇게 사장교 같은 현수교나 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교각 사이를 이렇게 넓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강이나 바다 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다리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그 사이로 그 바다 위로 큰 배들이 이렇게 지나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순교를 만들면 교각을 많이 만들어서 큰 배들이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바다를 가로지르고 배들이 오가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장교, 현수교 형태의 다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는 삼랑진교인데, 요거는 삼랑진 철교로서 기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보시면 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삼각형 형태의 그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 트러스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일본에 있는 에시마 대교인데요. 에시마 대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판과 아래의 그 교각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루멘교입니다. 이 페이지까지 6개의 다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다리가 있을 때 그 다리를 보면서 어떠한 종류인지를 쉽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리가 하나의 구조물이고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랜드마크 형태, 즉 어떠한 도시를 대표하기도 하고 어떠한 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는 그러한 구조물로서 이제 유명한 다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명한 세 개의 유명한 다리를 몇 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다리는 금문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금문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으로부터 65m 위에 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 교각 사이에 이렇게 다른 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을 사이로 큰 컨테이너나 많은 배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고요. 이 금문교 같은 경우에는 사용된 와이어의 길이가 13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3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 한 바퀴 둘레보다도 더 긴 거리만큼의 이 와이어가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금문교와 비슷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있는 남해대교인데요. 여러분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수교 모양으로서 바다 위를 이제 가로지르는 이러한 다리 형태.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타워 브릿지입니다. 타워 브릿지도 이제 런던의 랜드마크인데요. 1894년에 완공이 되었고, 이제 도개교 형태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배가 지나가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도개교 형태이지만, 이 타워 양쪽에 보면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 수직으로 내려 있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현수교 형태도 띄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리는 이제 프랑스 미오 지방에 있는 미오 다리입니다. 미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교각의 평균 높이가 270m로 이제 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교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30m 가까이 되는 아주 높아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는 구름이 이게 다리 아래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관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오 다리도 있습니다. 미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장교죠. 이렇게 교각 사이를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고, 그리고 높게 만들 때는 이렇게 사장교가 이제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리는 스페인 론다에 있는 누에보 다리입니다. 누에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졌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120m 높이 아주 협곡의 이렇게 아치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협곡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경관도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바 형태의 어떠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그러한 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리가 참 아름답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다리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리는 현재 가장 긴 다리인 강주하오 대교와 그리고 가장 최고 높이로 등재되어 있는 이제 북방강 대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이제 사장교 형태예요. 그래서 긴 바다를 지나갈 때도 사장교 형태가 유리하고, 그리고 협곡, 아주 높은 협곡을 이렇게 가로지를 때도 중간에 다리 교각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 끝에 주 교각을 세우고 사장교 형태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의 다리를 배웠는데요. 그 다리 중에 하나인 거가대교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가대교는 사장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가대교를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지나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장교 형태의 다리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튼튼한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의 중요성, 그리고 재료의 중요성, 그리고 설계에 꼭 필요한 개념, 힘과 변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종류 6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다리가 있을 때 어떠한 다리 종류인지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가대교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거가대교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다리나 큰 구조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